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사방공학 그리고 산림공학의 내용 부분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단원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단원에서는 이제 사방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 사방에서 사자가 모래를 이제 이렇게 막는 사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래를 막는 사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우량과 관련된 내용들, 즉 우리 보면은 수리 수문과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또 여기에서 볼 거고요. 수리 수문과 관련된 내용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에 집중 강우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양이 침식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재해가 되는 부분들이라,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관련된 이런 공법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또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삼복 사방에 관련해서 이제 각종 이런 공법들과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사방의 재료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5단원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계곡에서의 이런 사방 공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자, 계곡에 있어서는 이제 토성류와 이런 유목들이 그러니까 떠도는 어떤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침식돼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사방댐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거나 뭐 기승막이 같은 것들을 두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간 사방, 그래서 뭐 초입부부터 이제 우리 강으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개방 사방의 어떤 공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5단원에서 이렇게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6단원은 이제 해안과 특수지 사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험에서는 주로 해안 사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사방 사업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방 사업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 먼저 살펴본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강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물순환이나 강우의 특성, 산림의 유역의 강우란 상전들과 관련된 방법들, 기본 공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들이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이제 유량과 관련된 것들. 자, 유량이라는 거는 물의 어떤 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적 곱하기 유속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평균 유속을 계산하는 이제 공식, 그래서 뭐 세지, 그다음에 세치 공식, 바진, 매닌 공식. 시험에서는 주로 매닌 공식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매닌 공식은 공식도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고, 자, 그리고 최대 홍수 유량 산정에 있어서는 이제 시우량법이라든가 이런 합리식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방 사업과 관련된 이제 용어부터 간단히 보시면, 자, 일단 사방이라고 하는 거는 에로전 컨트롤에서 유역에서 토사의 생산과 유출에 수반되는 수반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사방이라고 한다. 사방은 이 발생률을 제로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발생하게 되면 재해가 되니까, 자, 이 사방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제 이런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하고요. 사방시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 또는 파종식재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 사방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공작물 또는 파종된 식재, 식물 등을 사방시설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일단 그 예방 효과, 이제 우리 사방에 대한 예방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관 조성이나 수험 함양에 대한 이제 이런 기능들도 이제 이 부수적인 어떤 효과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방지는 사방 사업을 시행을 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산림지방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산림청장은 사방 사업을 계획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년마다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사방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우리 임도계획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하는 간선임도 계획도 5년마다 시행을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산의 이제 어떤 그 정의는 치산은 이제 산을 어떻게 그 보전한다, 산지를 보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는 우리가 사방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의 어떤 가속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의 재해를 방지 경감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자, 대부분은 산지의 어떤 토양을 이제 이렇게 그 보전하면서, 자, 이거의 어떤 산에 또는 사방에 대한 어떤 재해를 이렇게 방지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폐지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원인으로 이런 산지가 붕괴돼서 토석이나 나무들이 유출되고 모래가 날림으로써 이제 하는 그런 발생되는 지역을 이런 우리가 황폐지라고 하고요. 황폐지의 경우가 이제 사방사업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방사업의 구분과 효과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사방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내용들은 이제 토목적 방법과 이제 식생 조림적인 방법들로 이런 산을 안정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런 어떤 이제 토목적 또는 식생적인 방법들이 들어가는 곳이 산지나 해안이나 그리고 야계 이런 이제 사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지 사방 사업은 산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산사태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거나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4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말 그대로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방. 자,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복구사업. 자, 그리고 산지의 어떤 붕괴나 침식,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들을 보전사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지 보전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방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지 복원 사업은 이제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들을 산지 복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해안 사방 사업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모래, 언덕이나 이제 해안에 뭐 이런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들로 해안가 지역에 보면은 곰솔림이 이렇게 식재가 된 곳이 있는데요. 이제 또는 방풍림 또는 이제 이런 그 사방림으로 이제 이렇게 재해 방지림으로 조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안의 방제림 조성 사업이나 또는 해안 침식 방지 사업에서 해안에 있어서는 방제림 또는 침식 방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안 침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파도 등에 의해서 해안 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다 라는 것들 제가 내용 봐두시고, 자, 야계 사방 사업은 산지 계곡이나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류 보전 사업, 복원 사업, 사방댐 설치 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계 사방 사업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은 계류 보전 사업, 계류 복원이나 사방댐 설치 사업 해당이 되고, 뭐 이런 산지 보전 사업 이런 게 나오면은 산지 보전 사업이 답이겠죠. 이거는 산지 사방 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류 보전 사업은 이런 계곡의 유속을 좀 줄이고 침식이나 토성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훼손된 것들을 복원하기 위한 거는 복원 사업. 자, 그 다음에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류를 경사도를 완화시키고 침식을 방지하고, 그리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과 나무 등의 어떤 토성류를 차단한다. 자, 더불어 수험 한양을 위해서 계류를 횡단해서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그런 사방 사업을 사방댐 설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방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는 이제 공익적, 경제적 효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직접, 간접적 효과 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직접, 간접적 효과가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그래도 이제 다음 중 뭐 이런 사방 사업의 직접적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런 공익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구분하실 수 있도록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익적 효과에 있어서는 이제 재해 방지, 그러니까 재해 방지 효과는 큰 국토 보전의 효과로 공익적 효과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함양 생활환경 보전 효과. 그래서 생활환경 보전은 대기 정화, 그리고 기상 완화, 방풍, 방음, 방조유 등의 효과가 생활환경 보전 효과의 이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경제 효과에 있어서는 이제 산림 녹화나 임산 자원의 조성, 그리고 산림 부산물과 야생 조수의 증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경제적 효과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간접적 효과에 있어서는 지금 사방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산에서의 이런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의 유출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산에 이제 이런 그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산목 붕괴나 또는 이제 이런 개천의 기슭, 그 기슭을 개안이라고 하는데, 자, 개안의 이런 기슭 등의 침식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우리가 사방에 대한 재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산각을 고정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미끄러져 토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땅 밀림을 방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상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개천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 있어서 물매를 완화한다, 경사를 완화시킨다. 그래서 개천의 바닥이 이렇게 많이 세굴되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돌막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가 더 이상 이렇게 경사가 또는 세굴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상물매의 완화, 계류의 보전이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모래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사의 고정, 방제림의 이제 형성.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방제림 형성, 뭐 비사의 고정, 이거는 해안에 이런 방풍림의 조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런 기능 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홍수를 조절하거나 수험 함양, 그리고 하구 및 항만의 토사를 퇴적시키는 것들을 방지하게 하고, 그리고 농경지나 저수지의 매몰을 방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그 탄갱에 있어서 이제 침투수가 방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갱에 이런 뭐 사방공사나 이런 특수지 사방 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중금속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원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침투수,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물질이 섞인 침투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 효과는 각종 용수를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또 이런 사방공사나 이제 그런 공법이 들어갈 때 토목적인 공법도 들어가지만 식생공법이 이제 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물이 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토사가 이렇게 쓸려져 내려오지 않으니까 또 물도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각종 용수의 보전, 그다음에 하천 공작물의 보호, 경지와 택지의 조성, 안정, 그다음에 자연환경 복구 및 보전 등에 관련된 이제 간접적 효과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적 효과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좀 자세하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보시면 사방사업의 기능입니다. 자, 일단 사방사업의 기능은 이제 재해 방지 기능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원 함양, 그 다음에 생활환경 보전, 그리고 정책상의 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좀 간단히 보면은 재해 방지 기능에 있어서는 산림의 지표면을 피복해서 표면의 침식을 방지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표면을 식물로 피복하거나 공법들을 이제 쓰게 되면은 근개가 토양을 긴박하게 이렇게 이게 잡고 있죠. 그래서 긴박해서 지면의 균열을 방지해서 산사태나 뭐 붕괴, 그다음에 토사 유출을 방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인목지보다 무인목지에서 붕괴가 2배 많이 더 발생하는 부분들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사 유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붕괴지가 5만 정도, 5만 세제곱미터, 황폐지가 그 다음 막 이렇게 해서 토사 유출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또 다 재해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방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자원 함양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임지에 낙엽과 부식물이 쌓이게 되면은 지하 침투를 좋게 한다. 그래서 지하에 저류된 물이 이제 서서히 유출되게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또 쓸려 나가거나 하지 않고, 자, 얘가 저수 효과, 그다음에 녹색 댐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우와 사방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강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빗물이 식물한테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같이 보실 건데요. 그래서 물의 순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물이 시간적, 공간적인 분포, 그리고 변화 양상에 대한 부분들을 수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방공학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물 침식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구상의 이제 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수문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과정에서 일단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지표면이나 수역으로부터 증발된 수증기가 대기 일부가 또 되게 되고, 자, 얘가 상승 운반돼서 다시 비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표면이나 바다로 강하게 되고, 강하게 된 물은 유출되거나, 자, 포장 공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포장 공간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침투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얘가 그대로 이렇게 유출되거나, 뭐 일부분 녹지 공간에 내린 이런 빗물이나 또는 산에 내린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침투되거나 투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투되거나 이제 이렇게 투수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원이 되게 된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저류, 증발, 증산 과정을 거쳐서 지표면이나 수륙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자, 이거의 원동력은 이제 태양 에너지이고요. 자, 이렇게 하강하는 경로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에 이렇게 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으면 침투 아까 이제 또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얘가 녹색댐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이제 좋은 어떤 효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발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호수나 지면으로부터 수분이 증발하는 거, 그리고 식생으로부터 증산하는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증발산이라는 이제 개념.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식생으로 피복된 지면으로부터 증발과 발산을 이제 합친 것들을 특히 이거를 소비 수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비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일반적으로 증발사는 호수나 지면의 수분 증발 플러스 식생으로부터의 우리가 식물은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포함한 건데, 자, 이제 여기에서 소비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식생으로 피복된 지면으로부터 증발산 그리고 증산량만을 이제 합친 것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런 응결과 강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옆에 내용들까지 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그 수간 차단 우량이라는 게 있고요. 입내 강우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알아두실 거는 수간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딘지 아시죠? 수간. 자, 여기는 수간. 자, 여기가 수간. 수간은 가지와 잎으로 이루어진 곳. 자, 여기는 가지와 잎으로 이루어진 곳. 자, 그래서 수간 차단 우량은 강수의 일부가 식물의 잎 가지에 부착되어, 자, 얘가 증발되고 나중에 임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어쨌든 차단 우량이니까, 자, 수간 차단 우량은 얘는 임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잎에 그냥 도달해서 증발되는, 자, 그런 우량을 말한다 라고, 강수량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3번에 보시면 입내 강우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수간의 유하, 그러니까 수간에 흘러내리는 거, 자, 그리고 수관을 통과하는 거, 자, 그리고 수관을 적셔서 떨어지는 것들. 자, 그래서 전부 다 적화, 통과, 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내 강우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수간 차단량, 차단 우량, 그 다음에 수간 유량, 수간 유하유량, 수간 통과유량, 수간 적하유량.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다 합치게 되면 이게 이제 강수량이 되게 된다라는 부분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간 차단 우량 플러스 입내 강우량 으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입내 강우량은 다시 이거는 수목 그림 생각하시면서 수간의 유량, 그리고 수간 또는 수간의 적하량, 그래서 수간에 들어가는 게 통과 우량과 적하 유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구분해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 중에 수평 차단 또는 무적 포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건 안개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동안 산림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들, 수평 이동하는 동안 산림에 의해서 딱 포착되는 것들을, 자, 무적 포착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들 용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수류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류의 정의가, 수면의 경사가 있을 때, 자, 이 물은 이제 뭐 우리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의 입자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의 물의 흐름을 수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수류를 구분을 할 때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는 정류와 부정류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요. 정류와 부정류.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자, 그리고 정류는 등유와 부등유로 나눠지고, 정유는 다시 등유와 부등유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 분자의 운동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 측류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거는 어지럽다, 흐트러진다 그런 뜻의 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유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류라고 하는 것들은, 자, 유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물이 지나는 속도가 유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적과 유속을 곱하게 되면 면적과, 그리고 이거는 뭐 높이, 거리의 개념이니까 요걸 곱하게 되면 우리가 유량이라는 것들을 산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내용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유적과 유속 그리고 흐름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거. 자, 일반적인 하천은 정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때 정유와 부정유로 구분이 된다. 라는 것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 그런 물의 흐름을 우리가 홍수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 정유는 일반하천,
부정유는 홍수하천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유와 부등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유가 자, 수류의 어느 단면이나 또는 유적, 유속의 흐름이 방향이 같은 하천, 그리고 단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꺾이게 되거나 하게 되면 변하게 되게 되죠. 그러면 그런 흐름을 우리가 부등유라고 한다라는 거. 자, 정유에 다시 뭐가 있다? 등유와 부등유로 구분이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면적에 따른 이제 그런 유적과 유속의 흐름인데 얘는 같은 방향의 하천이 등유라면 이런 유적, 유속의 흐름들이 변화하는 하천을 부등유라고 한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침투와 투수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침투라는 거는 물이 지표면으로부터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 자, 시험에 이거 또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또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침투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 침투능은 어느 주어진 조건 하에서 토양면을 통해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최대율을 침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투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어떤 토양면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최대율, 그래서 침투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율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단위가 그래서 밀리미터 퍼 아워다 라는 거. 자, 투수는 침투된 물이 땅속으로 이동하는 것들 투수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침륜이 조금 어려운데요. 침륜은 자, 이런 투수된 물이 물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투수라고 하고, 투수. 그리고 투수된 물이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하 수면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지하수를 형성하는 것들을 침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수면에 도달하는 현상을 침륜이라고 한다라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투능의 측정 기구 같은 경우에는 관수형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공 강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제 그런 실험을 통한 방법인 살수형, 그리고 이런 정사각형의 금속재 틀 상자에 물을 흐르게 해서 실험을 하는 유수형 형태가 있다라는 것들 참고해서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산림 지역의 지하수로 침투능은 약 51% 정도가 되고, 자, 이 산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초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의 75%, 산사태 지역은 50%, 보도는 5%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산림 지역의 침투능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침투가 최대로 발생하는 비율에서 침투능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강우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 점점 이제 작아지다가 일정한 값이 이제 갖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속되면 점점 값이 작아지다가 나중에 일정하게 된다. 자, 그리고 초지보다는 산림지의 침투능이 훨씬 더 좋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고, 이제 화렵수립은 침엽수립보다 이제 침투 능력이 더 5% 정도 크다. 나지보다 경작지, 그 다음에 벌채적지 이런 곳에서 침투 능력은 더 크고, 자, 토양이 건조해 있는 경우 이제 초기에는 침투능이 크다라는 부분들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저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공간에 물이 존재하는 현상 또는 그 물의 양을 이제 저류량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저류는 지표 저류가 있고, 그리고 지표 하 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저류는 지표면에 저장된 물, 그리고 지표 하 저류 같은 경우에는 토양 속에 저장된 수분 중에서 모관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비모관 공극에 저류된 물을 말한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지중 저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표 저류와 이제 지표 하 저류에 대한 부분들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우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우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제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침식과 홍수가 발생되는 이제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당 강우량 또는 자, 이 시간당 강우량은 시간당 내린 비의 깊이를 우리가 뒤에 보면 강우 강도의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거와 또는 연속적으로 내린 연속 우량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될 만큼의 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당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 비가 연속적으로 내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홍수 발생 우려는 일일에 뭐 80mm 이상, 시우량 같은 경우에는 30mm 이상일 경우, 그리고 산사태나 홍수 등의 재해 같은 경우에는 연속 강우량이 200mm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재해와 연관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강우 강도의 개념인데요. 강우 강도는 뭐 일기예보나 이런 거 들을 때 오늘은 시간당 몇 미리의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위 시간당 내린 비의 깊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위 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의 척도. 자, 그래서 단위가 밀리미터 per hour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 그래서 이 그 강우 강도 I 같은 경우에는 자, 강우강도 I값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경험식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탈보트형, 셔먼형, 자, 이런 식을 쓰게 되는데, 자, 이런 식에 보게 되면은 A와 B, C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상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T 값은 뭐냐면 강우가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우가 계속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양의 비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비가 엄청 그 오랜 시간 예를 들어서 왔다라고 가정해도 나중에는 비의 양은 점차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 강우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런 강우가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이고 자,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강우 강도와 지속 시간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많은 양의 비가 그 양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줄어들고 나중에 멈추게 된다라는 것들은 경험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뭐 탈버트나 셔먼형의 형태로 강우 강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우 강도는 이런 지속 시간에 반비례한다라는 부분들로 여기에서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